김봉신의 오차범위 시간입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맹영균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됐는데요. 공수처 수사에 대통령이 협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 좀 알려주시죠. 네, 어제는 일단 묵비권으로 일관했고 오늘은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수처 조사가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변호인 통해서 10분 전에야 안 간다고 통보를 했을 정도입니다. 공수처는 일단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른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진 않았고 이 체포적부 심사가 이뤄지는 시간만큼 체포영장의 기한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 오늘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로 어제 충분히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어제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뭘 그러니까요. 충분히 얘기했다라는 건지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이름조차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예, 보통 이제 인정신문이라고 이름, 직업, 주소 이런 거를 최소한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결국은 이제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갈 것 같은데 오늘 계엄 당시 정치인을 체포하려던 구체적인 정황이 하나 더 드러난 게 있네요. 예, 이 구속 여부의 쟁점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그리고 선관위 장악 등 그 이제 비상계엄 직후에 좀 벌어진 일들이 좀 적법했는지 여부인데 그 중에 이제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 소식이 전해진 게 비상계엄 사태 당일에 방첩사가 이제 경찰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했었고 그 과정에서 그 체포 정치인 명단을 방첩사로부터 전달받은 정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라는 내용인데 그 이제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 계장과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나눈 통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누굴 체포하냐고 묻자 구 과장이 한동훈 이재명 대표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조치들을 하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보고를 하니까 경찰에서 우 본부장이 질책했다. 하지만 경찰 지원 명단이 이미 방첩사에 넘어간 상황이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그 윤 대통령 측이 그 포고령 1호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김 전 장관의 그 변호인이 이를 부정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당한 포고령이었다라고 말했고요. 어떠한 착오도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검토를 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서 포고령 논란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2차 답변서로 넘긴 내용에서 예전 거를 김용현 장관이 예전 계엄 포고령을 잘못 뺏겨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 김용현 장관 측하고 좀 대립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포고령을 놓고서 서로 다른 주장을 또 펼치게 된 거죠.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죄수의 딜레마냐, 각자 도생이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자 김봉신 대표님, 김 대표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지금 묵비권을 좀 행사하고 있는 건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와 관련돼서 조사가 하나 있긴 있는데 제가 그 개요를 먼저 불러드리고 말씀드리고 그리고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지표조사가 이제 의뢰처 없이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자체적으로 1월 13일부터 15일 3일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이용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이 됐고요. 오늘 언급한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물어본 것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탄핵 소추안의 국가 통과 이후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긍정, 부정이 있거든요. 부정 평가가 63입니다. 부정 평가가 63이요. 예, 긍정은 이제 33인데 자, 여기에서 부정 평가가 거의 10명 중에 6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임하는 태도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은 부정한다면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그보다는 훨씬 적은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사에
임하는 게 국민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지층 아주 일부를 보고 그렇게 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 태도가 계속될 시에는 결국에는 수사 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여론에 있어서도 사실 지지자들이 이 계속 불어날까 과연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제 방금 잠깐 다만 이제 예를 들어주신 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심판 과정이니까 이거는 수사는 또 이제 공수처 수사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아마 이 응답자들이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찬반 여론이라든지 이거를 내란이냐 아니냐 보는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오늘 설명해주신 전국 지표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도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1월 2주 조사한 것 그리고 이번에 오늘 발표한 1월 3주 조사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5점 이내에서 거의 같습니다. 파면해야 된다. 그러니까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된다. 헌법재판소가. 그 응답이 이제 59% 나왔습니다. 지난 1월 2주에는 62%니까 3%포인트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거의 같죠. 예. 예, 5점 이내의 변동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 주셨듯이 10명 중 6명 정도는 파면해야 한다라고 응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반성과 사과 대신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맹신하고 심지어 선거와 여론조사가 조작됐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직접 만년필로 썼다라는 내용이고요. 무려 37쪽 분량입니다. 부정선거 부분만 조금 떼어서 봐도 1,400자 가량이 되고요. 윤 대통령은 여기 이제 이 글에서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어요. 또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드러났다고 했는데 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또 이제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는 말도 했거든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좀 음모론적인 게 그 야당이 부정선거와 연관됐다는 아무런 증거를 또 제시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광판을 보지 않겠다라고 했던 게 이런 생각에서 좀 비롯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선거 조작으로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그리고 여론조사를 특정 세력이 장악했다, 선관위 은폐도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여론조사 업계에서 또 이제 지금 활동을 하시니까 김봉신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를? 글쎄요, 이렇게까지 이제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특정 세력이 장악했다.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일부 이제 작은 업체들이 어느 한 정당 내지는 이제 진영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결과를 지속적으로 낸다라는 이야기들은 있었는데 여론조사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선거 조작을 이거는 마치 선관위가 직접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거는 이제 납득하기도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게 이건 진짜 중국이 개입했다. 어떤 특정 나라의 해커들이 개입했다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저는 너무나 놀랍고요. 이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수사를 하고 수사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내용이 이와 같이 선동을 하듯이 나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또 여론조사는 특히 굉장히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조사 기관은 어느 특정 세력에게 좀 더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서 기계적인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이 조사가 제대로 되거든요. 그게 바로 브랜드의 관리이고 그게 품질 관리인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 계엄 선포한 당일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제 방첩사에서 갔지만은 그 연수원을 이제 일부 이제 군인들이 갔는데 거기에서 90명 정도를 체포를 했는데 이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중국인 해커 90명을 자기들이 이제 윤석열이 체포했다,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방송을 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선관위 직원들이었거든요. 중국인하고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연수 중이었던 분들인데 그런 식으로 또 소위 말하는 이제 허위 정보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면서 중국과의 연관서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궁금한 거는 저는 그럼 선관위는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 편이고 윤석열 정부 때도 민주당 편이고 왜 계속 민주당 편만 드는 것인지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이게 참 뭐 좀 의문이더라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담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12월 그 탄핵 소추되던 날 담화였나요? 하여튼 담화를 통해서 이 중국 해커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 민주당이 간첩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다 맥락이 좀 맞닿아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특정 세력이 장악했다 이 얘기는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여론조사가 굉장히 국정수행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 여론조사 업체들 상당수가 대표나 이쪽이 좌파들이다 이런 주장을 그때 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봉신 대표님 기억하시죠 그때? 예. 지금까지 이제 정치권에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여론조사 업체를 문제 삼아서 많이 글쎄요 이게 마치 어떤 뭐 꼬투리 잡듯이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여러 부분 있었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논평할 가치가 있는가 그런데 옛날에 그런 예도 있었다라는 거. 근데 오늘 이제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홍준표 시장은 또 전국 지표조사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조사라고 하면서 극찬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뒤에 좀 얘기를 해보겠고요. 예, 오늘 국회 상황 보겠습니다. 여당이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고요. 이게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된 거고 그런데 명칭은 내란 특검이 아닙니다. 계엄 특검이고요. 민주당의 내란 특검은 외환 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라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설명입니다. 수사 범위가 크게 다른데 민주당 안은 외환 혐의와 함께 내란 선전선동 혐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이 예고한 안은 이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혐의,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만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발의 시점은 아마 내일쯤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먹이면서 특검을 발의하면 안 되지만은 뭐 이렇게 뭐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친구인데 막 옛날 인연까지 강조로 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좀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은 어떤가요? 민주당은 당장 오늘 밤이라도 좀 협상을 시작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왜냐면은 모레인 그 18일이 되면은 여야 의원단이 그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차 출국을 하거든요. 그리고 설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내일은 무조건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일말의 기대감조차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선동죄를 제외하고 압수수색 거부를 추가하고 또 수사 인력과 기간을 줄이고 이 정도면은 내부 결속용 면피용 특검법이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일단 내일 양당이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회동에서 이제 양당 원내대표가 이제 의견을 좀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이 합의된 특검 법안을 이제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만약에 합의가 불발이 되면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그 야당의 특검법이 좀 상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좀 이걸 기억해야 될 게 국민의힘에서 계속 범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특검법에 이 수사 대상이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항목들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1호부터 몇 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범위다. 이런 얘기 규정을 하거든요. 특히 그러면은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거다 하면서 다른 항목들을 끼워 넣을 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윤 대통령이 수사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에도 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15호를 또 넣었거든요. 예. 하려면 다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이 이 범위를 얘기하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온당한 비판이 아니다.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한정으로 수사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수사 인력 투입하는 인력이 정해져 있으면은 거의 물리적으로 이제 더 막 무한정으로 늘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걸로 좀 지금까지 협상을 해왔는데 자 김봉신 대표님 오늘 그 MBS 여론조사가 상당히 눈에 띄었던 게 하나가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역전을 했어요. 오늘 홍준표 시장이 극찬을 한 이유도 아마 그것 때문인 걸로 지금 보이는데 좀 어떻게 지금 경향성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MBS 조사가 이제는 2주 간격이 아니고 이제 1주 간격으로 이제 조정이 됐는데요. 12월 3주에 더불어민주당이 39 그리고 국민의힘이 26 해서 이제 차이가 좀 났습니다. 13%포인트. 예. 그런데 이게 1월 2주 지난주 발표에서는 36대 32 그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2 해서 4%포인트 격차로 줄었다가 이번에 이게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하지만 차트만을 보면 이게 뒤집어진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3이니까 2%포인트. 이건 뭐 격차도 변동도 다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다만 이렇게 보면 지난 12월 3주에 26으로서 최저치를 경신했던 국민의힘 지지도가 1월 3주 즉 한 달 후에는 35가 된 겁니다. 예. 9%포인트 상승했다라는 것은 오차범위를 넘어서 이거는 단기에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준표 시장이 이 극찬까지 한 것 같은데요. 지난주하고 비교하면은 일단은 보수 성향자들이 조금 더 잡힌 거는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은 보수 성향자가 이제 좀 많이 잡혔죠. 진보 성향자가 좀 덜 잡혔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진보 성향자가 이번 조사에서는 257명 정도 잡혔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25, 6%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주 전 조사에서는 이게 진보 성향자가 29% 정도 잡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4%포인트 덜 잡히게 되죠. 이거는 아마도 전반적으로는 보수 성향자들의 응답 적극성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이거 쿼터 할당을 줘서 잡는 거거든요. 그 할당 셀에서 보수 성향자들이 먼저 이렇게 응답을 해버리면 거기가 다 차면 진보 성향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응답하는 분들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일 수 있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매주 조사로 바뀌면서 MBS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문항이 거의 마지막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은 그 정당 지지도 문항은 이게 다른 문항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맨 앞으로 가거든요. 맨 앞으로 가고 맨 앞이 아니면은 그 국정 수행 긍정 부정을 묻게 되면 그 다음입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게 맨 뒤로 갔을 때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물어보고 정당 지도를 물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마지막까지 응답할 수 있는 적극성을 아직 가지고 있다. 더 가지게 됐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군요. 예. 어쨌든 말씀하신 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내가 보수 지지자층이 좀 내가 더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해야 되는 이유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다. 이거가 좀 무리하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건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지지율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또 뭐 당시에는 기억을 해보면 뭐 샤이 보수라는 얘기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아예 샤이가 아니라 오히려 나서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30% 정도 되는 공고한 이 보수 지지층이 이 떠나지 않고 이들이 또 이 부정선거를 어느 정도 믿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전략이 좀 먹혀들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이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아무리 선관위에서 반박을 해도 좀 듣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겼을 때 그 부정선거론이 득세했던 것처럼 의회 폭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모습까지 한국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좀 극단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 이런 이제 분석도 좀 나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사실 대권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또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됐고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다음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선이 이재명 대표로 좀 향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반대편을 좀 더 결집하게 만드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 내놓고 있습니다. 예, 뭐 지난번 대선도 0.73%포인트 정도로 이제 진영 결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상황을 이제 대선판으로 인식하는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많다라는 건데 오늘 지금 대선 후보 여론조사도 있었네요, 지금. 예, 같은 MBS 조사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인물들을 놓고 대통령감, 차기 대통령감으로 물었습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했더니 이재명 역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로 1위입니다. 1위인데요. 지난주에 31에서 28인데 3%포인트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김문수 장관이 13%로 지난주에는 이게 선택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포함이 돼서 여권 인물 중에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난주에도 저희가 김문수 장관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예. 상당히 보수층에서 좀 강경 보수층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좀 MBS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확인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선택지로 들어가는 순간 바로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28대, 김문수 장관 13이면 아직도 격차는 15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적은 격차는 아니지만 여기에 홍준표 8, 오세훈 6, 한동훈 5 등이 합쳐지면 이거는 굉장히 양강 대결이 가능할 만한 수치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양자 가상 대결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구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호감도 조사도 같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호감이 간다라는 응답은 3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 28%, 한동훈 전 대표 24%, 홍준표 시장 대구시장 24%, 안철수 의원 19%인데 비호감, 호감이 가지 않는다도 이재명 대표가 61%,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68, 한동훈 전 대표 71, 홍준표 73, 안철수 77. 이거를 보면은 역시 내가 지지하지 않으면은 다 싫어한다 좀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호감도 대비 지지도로 따졌을 때는 이게 이제 호감도는 한 문항으로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지도 같은 경우는 다 인물들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 누구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감도가 37, 지지도가 28이니 그 갭이 비교적 적게 보여서 굉장히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쏠려 있다라는 게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다른 만약에 야권 인물들이 들어가면 이것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호감도 37이 이게 필승을 보장하는 호감도냐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경험적으로는 한 4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40 정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다자구도냐 양자구도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지만은 예전에 문재인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41% 이제 득표를 했는데 호감도가 이제 좀 더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 재밌는 거 하나 이거 후보가 아니라 정당별로 지금 매치업을 한 것도 지금 결과가 있죠 지금. 예, 맞습니다.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실 생각이십니까? 라고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라는 응답이 지난주에 41에서 이번 주에 36으로 5%포인트 적어졌습니다. 유의미하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차범위 이내이긴 한데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응답을 보면 격차가 붙은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지난주에 29에서 이번에는 33이 돼서 4%포인트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난주에는 격차가 무려 12%포인트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3%포인트 격차로 거의 붙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오차범위 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했을 때 없다 모른 무응답이 26%고 예. 또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거냐 이러면 모른 무응답이 23%거든요. 중도층인데 이분들이 과연 부정선거에 움직이는 분들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에서 좀 국민의힘은 좀 탈출해야 되는 좀 과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결국은 이제 특히 양자대결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을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중요한데 내란과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추후에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신 대표님, 맹영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